귀로 듣는 육아서적. 이어폰만 꽂으면 육아가 행복해집니다. 조혜선 아나운서의 엄마의 책 읽기. 초등학교 제대로 알고 보내시나요? 한명훈 작가님과 함께하는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엄마 책 읽어주세요. 우리는 사용하던 가전제품이 고장나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서비스 센터에 접수를 합니다. 가전제품 사용자로서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도 국가적으로 공인된 서비스를 받고 있습니다. 서비스에 불만이 생기면 그 불만을 표현하는 것도 중요한 권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를 맡고 있는 선생님에게 불만이 생겼다면 직접 당사자에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사는 학생과 학부모의 입장을 고려해서 교육이라는 행위를 하지만 어디까지나 교사의 입장이 가장 크게 고려됩니다. 때문에 학부모로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교사의 발전에도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당사자에게 직접 말하면 갈등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만큼 해결도 쉽게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문제는 정반합의 과정을 통해 더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는 법이니까요. 여기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당사자인 교사에게 직접 말하기 전에 교무실에 전화해서 학교 관리자와 대화를 나누는 건 오히려 문제 해결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기분이 상할 수 있죠. 학교에 있는 교사들도 학교의 관리자를 마냥 편하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학교의 관리자는 말 그대로 교사들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얽혀있는 문제가 관리자에게 알려졌다고 생각하면 다소 방어적인 태도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문제의 본질은 흐려지고 감정이 크게 개입해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도 어렵게 얽혀버립니다. 선생님에게 불만이 있으면 직접 전화하실 것을 추천합니다. 말씀드렸듯 다양한 교육 주체의 의견을 수렴해 발전해 나가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니까요. 학부모님도 우리 아이의 교육의 주체이며 올바른 교육 발전에 책임이 있답니다. 네, 이제 학교 생활을 하면서 선생님한테 이건 아닌 것 같다. 불만을 좀 표현해야 되는 상황들이 올 수 있잖아요. 어떠신가요? 표출하시는 방법이 다양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직접 저한테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이렇게 좀 안 해주시면 안 되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네. 저는 그게 제일 좋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렇게 하면 이제 좀 해결이 잘 되거든요. 대화를 통해서 이렇게 잘 해결이 되고 그리고 막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항상 교사가 뭔가를 다 단독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그러는 게 교육이 아니거든요. 네네. 교육은 우리 모두가 다 교사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교사의 입장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의견도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는 저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고 보는데 네. 그 학교 뭐 교무실이나 교장실로 바로 전화를 하신다든가 아니면 교육청에 바로 민원을 넣으신다든가 그러면은 해결이 쉽게 될 일도 해결이 쉽게 안 될 수 있어요. 네. 감정도 상하고 사실. 그렇죠. 그러니까 교사도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나한테 얘기하면은 나도 좀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하고 받아들일 텐데 이게 그렇게 교육청으로 가버리면 지금 내 재량을 떠나버렸으니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교사도 이제 불안하죠. 네.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이야기를 통해서 좋은 결론을 도출하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요? 네, 그래요. 이런 것도 좀 팁이 될 것 같아요. 예. 엄마 최고. 그리고 선생님 하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시는 부분이 예. 방학이 있다는 거. 2번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봄방학 없다고 치면 예. 여름방학, 겨울방학. 예. 지금은 방학 기간이 어느 정도 돼요?
좀 줄었죠, 저희 때보다는. 그러니까 늘었다 줄었다를 바뀌었어요? 쉽게 얘기할 수 없는 게 일단은 조혜선 아나운서님께서 네. 학교를 다닐 때는 토요일도 학교를 갔어요. 진짜요? 저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은 주 6일 근무제였으니까. 아, 그래요? 예. 이제 주 5일 근무제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학교를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니요, 저 중고등학교 때 토요일에 토요일에 갔었다. 토요일에 가셨었어요. 갔었네요. 안 가셨으면은 땡땡이었어요. 토요일에 가서 오전 수업만 했었네요. 아, 그렇죠. 네. 그랬네.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아. 정해져 있는 수업 일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수업 시수가 있고. 그러니까 옛날에는 토요일도 갔잖아요. 선생님들도 출근을 하셨군요. 예. 그러니까 방학이 길 수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아, 그렇구나. 근데 요즘에는 토요일이 이제 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규 교육 과정을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방학이 과거에 비해서는 짧을 수밖에 없죠. 예, 그리고 뭐 방학이 3주나 4주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요. 네. 학교장의 재량이에요. 학교장의 재량으로 방학을 이제 정하는데 네. 뭐 저 같은 경우 2019학년도에 제가 있던 학교 같은 경우는 네. 여름에 내진 설계 공사를 했어요. 학교가? 예. 네. 그러니까 그런 공사를 하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공사 기간이 이제 길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름방학이 굉장히 길어요. 그럼 여름방학이 길면은 겨울방학은 상대적으로 짧아지는 거죠. 아, 예. 그렇게 좀 변동이 있군요. 예. 선생님들은 방학 때 보통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궁금해요. 예. 그 많은 사람들이 방학 때 다 논다고 다들 여행 가는 줄 알고. 그렇게 네. 공격을 많이 하시는. 아니 제가 네. 예전 대학교 때 동유럽 여행을 갔었는데 겨울 때 갔거든요. 예. 근데 막 나이 드신 분들이 다 선생님이신 거예요. 예. 봤더니 방학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되게 부러웠거든요. 그때도. 예. 우와, 되게 좋은 직업이다. 예. 이렇게 막 몇 주를 여행 올 수 있다는 게 좋은 직업이죠. 방학이 있다는 거는 교사들한테 되게 좋죠. 너무 좋은 예. 것 같아요. 일단 교사도 한 템포 좀 쉴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휴식이 그 재정비를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돼요. 물론 교사가 아닌 분들이야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제가 야단 맞을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안 쉬고 싶은 직업이 어디냐 뭐 이렇게 그렇죠. 얘기할 수 있을 것 근데 같은데. 일단은 아이들을 대하는 입장에서는 그 네. 기간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 마냥 놀진 않아요. 그러니까 교사가 일정 부분 들어야 하는 연수의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물론 그 연수를 다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에 뭐 인사상의 불이익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런데 이제 방학 동안에 연수를 듣는 게 굉장히 좀 좋아요. 저 같은 경우는 여름에 생존 수영 연수를 갔다 왔어요. 네, 대천 서울시 교육청에서 이제 주관을 하는 네. 바다 생존 수영 연수를 이제 갔다 왔는데 네. 그런 연수는 2박 3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방학 때 가면은 뭐 부담 없이 갈 수 있죠. 네네. 네, 그래서 그런 연수들을 그 수강하는데 굉장히 좋고요. 네. 또 선생님들이 대학원을 좀 많이 다니세요. 그 대학원도 계절제 대학원을 수강하기에는 이 방학이라는 기간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죠. 네, 그리고 또 다음 학기를 어쨌든 준비해야 돼요. 네. 네, 교사는 다음 학기의 교육 과정을 항상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 또 그런 준비 과정 그런 것도 방학 때 잘 할 수 있어서 뭐 방학 때 마냥 뭐 노니까 편하지 마 이렇게 공격하시면 제가 뭐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래도 교사 입장에서 그 방학이라는 기간은 너무 소중하고 네. 꼭 필요한 뭐 꼭 필요하다. 네. 있으면 너무 좋아요.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아이들을 상대하는 직업 하시는 분들이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애를 낳아보니까 알겠더라고요.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예. 어잉. 저는 독서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아이들이 책을 많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책을 읽는 것뿐만 아니라 책을 읽고 생각과 느낌을 마음껏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독서와 관련된 경험과 활동이 그들의 인생을 올바르게 이끌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평소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독서 교육에 나름 열정을 쏟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학생 입문책 쓰기 동아리 프로젝트 사업을 알게 됐습니다. 저는 팬클럽 인문학 교실이라는 이름으로 동아리 운영을 계획하고
사업에 공모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만든 동아리가 선정돼서 예산을 받아오고 교육활동을 운영할 수 있게 됐죠. 먼저 학생들과 함께 읽을 책 한 권을 선정했습니다. 지원받은 예산으로 아이들 모두 함께 읽을 수 있는 책을 한 권씩 사줄 수 있었는데요. 정말 뿌듯했습니다. 마음에 그리던 진정한 독서교육의 첫 출발을 책을 한 권씩 선물하는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니 제 열정에 불을 지폈죠.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으면서 다양한 활동을 했습니다. 책과 관련된 역할극, 인상 깊었던 장면을 그림으로 그리고 소개하기, 책과 관련된 주제에 대해 토론하기 등 책 한 권으로 할 수 있는 활동 정말 풍성하더군요. 우리는 직접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어떤 주제로 책을 만들 것인지 토의를 했습니다. 그 토의에서 어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아이들은 나름 열심히 원고를 작성했습니다. 초고를 쓰고 여러 번의 퇴고를 했습니다. 저는 편집자 역할을 했는데 최대한 아이들의 생각이 잘 드러나는 방향으로 편집을 했습니다. 아이들의 글을 읽으면서 가끔은 생각 없이 사는 것처럼 답답해 보였던 아이들도 정말 다양한 고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알 수 있었죠. 그렇게 우리는 책을 완성했습니다. 책의 제목은 어른들은 모르는 6학년 이야기였습니다. 책을 만들었으면 파티를 해야겠죠. 저는 아이들과 함께 북콘서트를 기획했습니다. 교직원, 학생, 학부모를 초청해서 우리가 만든 책을 소개하고 책과 관련된 활동을 발표하고 다양한 장기 자랑도 했죠. 결과는 대성공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고 행사에 대한 호평이 넘쳐났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에게 스스로 책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심어줄 수 있었고 노력을 인정받은 경험을 만들어줄 수 있었다는 데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책이라는 것이 우리 삶에 가까이 있다는 걸 모두가 느낄 수 있었죠. 팬클럽 인문학 교실? 예. 이런 동아리를 운영하셨다고요? 예, 이 150만 원의 예산으로 독서 교육을 운영한 거예요. 아이들한테 책도 사주고. 네. 다 똑같은 한 권의 책을 함께 읽었어요, 수업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그 박현숙 작가님의 수상한 아파트라는 이제 책이었는데 네. 아동 문학이에요. 근데 그 수상한 아파트가 사실 오피스텔 정도로 이제 이해를 하면 되는데 네. 거기 보면은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면은 민폐. 아는 척하면은 건들지 마 이런 민폐. 거네요. 오로지 나 자신만 약간 극적인 개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다양한 사람들이 접촉을 하게 되고 네.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 또 그 갈등을 해결해가는 모습들 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린 도서인데요. 네. 아이들이랑 함께 이 책을 다 읽으니까 좋았던 점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일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책을 읽었다. 같은 호흡으로. 몇 학년 아이들이었죠? 저 6학년 아이들을 데리고 했는데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책을 읽는 경험은 되게 드문 경험이거든요. 그렇죠. 학교에서 선생님이랑 한 권의 책을 같이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없었던 것 같아요. 네, 없잖아요. 없어요. 그 자체로 일단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책의 내용을 다 알잖아요. 그 책의 내용이 뭔지. 아이들이, 네. 그러니까 그 각자의 생각을 이제 자유롭게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이 열리는 거죠. 모두가 다 똑같은 책을 읽었으니까. 네. 근데 이제 가장 보람 있었던 거는 그 동아리를 하면서 아이들이 책을 한 권 썼어요. 문집 형태로 책을 한 권 썼는데 어른들은 모르는 6학년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제목부터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실 아이들의 어떤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들이 공적인 형태로 표출이 되는 경우가 드물어요. 네. 근데 책이잖아요. 우리가 책이라고 하면은 되게 건전한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네네네. 근데 아이들이 뭐 유튜브나 연예인이나 친구 관계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출구가 된 거예요. 네, 그리고 그 책을 편 다음에 부모님들까지 다 초청을 해서 와. 그 출판 기념회 또 이제 열고 제가 가장 감명 받았던 거는 네. 오아무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책을 안 읽어요. 아예 안 읽고 뭐 요즘 아이들이 잘 안 읽거든요. 그쵸. 9학년 애들은 잘 안 읽는데 그 아이가 이제 좀 이런 교육을 하면서 관심이 생겼나 봐요. 책에 그 어느 날 저녁에 네. 오아무개 이제 학생의 어머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하나 보내셨는데 아이가 자기 전에 네. 책을 읽고 잔다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되게 저한테 고맙다고 이제 감사의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요. 네.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네요. 네. 그 습관을 바꾼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어떤 계기가 된 거잖아요.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네. 여러 행사들을 했지만 저한테는 그 문자 하나가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 같아요. 와, 근데 드러난 건 그거지만 그 외에도 되게 많이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쳤을 것 같아요. 그 졸업한 아이들이 종종 네. 놀러 오는데요. 아. 네, 그때 이야기를 하면서 좀 즐거워해요. 네, 그때 너무 재미있던 추억이었다고 네. 얘기를 해주면 고맙죠. 너무 네. 좋네요, 진짜.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자신의 감정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를 스스럼 없이 표현할 수 있는 연습이 감정 공부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감정 공부가 필요합니다. 이 시기에 감정 공부가 부족하면 앞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감정 때문에 스스로 애를 먹는 상황이 많이 연출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공부를 많이 합니다. 저는 학급을 운영할 때 감정카드라는 걸 주로 사용했는데요. 감정카드는 기쁨, 슬픔, 노여움, 우울함, 분노, 귀찮음, 짜증남 등의 온갖 감정 등이 적혀있는 카드입니다. 감정이 텍스트로 쓰여 있고 그 감정에 맞는 귀여운 표정도 그림으로 그려져 있죠. 아침 시간이나 점심 시간에 각자의 감정을 표현하는 카드를 골라 책상 위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죠. 누구누구는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니? 그 감정을 가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 것 같아? 이렇게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그런 감정이 생긴 원인을 스스로 점검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대화가 오고 가면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던 친구도 감정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시원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감정이 발생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 줄 순 없지만 단순히 그걸 표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해소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감정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일단 학급의 모든 학생이 갖고 있는 감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기엔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합니다. 간혹 한 학생의 이야기가 길어져서 다른 학생의 이야기를 아예 물어보지 못하는 경우도 생기죠. 또한 이해관계가 섞여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친구들 앞에서 감정을 이야기하는 걸 주저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의 감정 공부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의 감정을 공유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자녀의 감정을 얼마나 알고 있나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해 주길 바랍니다. 어떤 아이도 부모가 내 감정에 소홀하기를 바라지 않죠. 그러기 위해서는 자녀의 감정을 진심 어린 태도로 물어보고 공감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그런 태도를 보일 때 자녀는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 수 있고 그것이 곧 감정 공부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됩니다. 또한 자녀도 자신의 감정을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더 정확하게 파악하게 되고 문제 상황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험이 이제 다들 있을 거예요. 막 너무 이렇게 화가 치밀어 오르고 막 답답하고 그런데 이게 이제 표출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것도 아파요. 그 마음이 아프고 나중에는 몸도 아프고. 네. 그래서 인간은 감정을 잘 표현하고 살아야 돼요. 근데 권위적인 어른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네.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적어집니다. 네. 그리고 학급 문화가 민주적이지 못하면 아이들이 감정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망설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교사나 부모가 아이의 감정에 대해서 계속 물어보고 그런 감정이 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헤아려 보려고 하고 네네. 그리고 아이도 자꾸 그런 대화를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하는 방법을 익히는 게 그게 아이 건강에도 좋고 네. 사회적으로 볼 때는 감정 싸움 그런 것들도 훨씬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아이들 싸우는 게 대체로 감정 싸움이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감정 싸움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네. 애들 막 싸우면 논리적으로 싸우지 않아요. 감정적으로 싸워요. 너 싫어. 다 이러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아이들이 조금 더 잘 해결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감정 공부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학습적인 거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예. 이런 것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아이도 감정이 있는 인간이고요. 네. 그 감정을 아이가 반드시 표출을 해야 된다. 예. 올바르게.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예. 초등학교 가면은 보통 이제 학부모님들이 사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보면 요즘 애들 다 가지고 있어요. 다 가지고 있어요? 예. 100명 중에 99명 가지고 있죠. 아 진짜요? 예. 뭐 고학년 애들은. 그 저희가 쓰는 그런 폰 똑같은 거? 예. 진짜요? 예. 뭐 사과폰이나 그런 거 써요? 예, 우주폰이나 다 쓰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구나. 어때요? 저는 솔직히 어른인데도 그 컨트롤 안 될 때가 있는데 중요한 거 해야 되는데 막 보고 있고 하잖아요. 예. 아이들 그게 될까 싶어가지고 되게 걱정이 되거든요, 사실. 어른도 안 되는데 아이도 잘 안 되죠. 그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용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논의는 네.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좀 옛날 논의 같고요. 이젠 다 쓰는. 이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품이 됐어요. 맞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디 뭐 여행을 가거나 네. 하물며 서울을 잘 모르는 학생이 서울을 가면 지하철을 타야 되는데 스마트폰만 있으면 다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스마트폰이라는 게 반드시 해롭지만은 않아요. 이제 아이들이 해로운 거를 많이 접할 수 있는 구조이긴 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논의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스마트폰을 사주냐 마냐 이 논의가 아니라 네. 스마트폰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그것에 대한 그 협의가 좀 있어야 돼요. 아이들이랑 같이. 근데 부모가 일방적으로 스마트폰을 그 애들 사이에서는 이제 폰압이라 그러는데요. 네. 핸드폰을 그냥 압수해버린다거나 검열. 다 찾아보고. 아이들의 카카오톡 기록, 뭐 유튜브 어떻게. 기록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막 찾아본다든가. 그거 아이들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럴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더 쓰고 싶어요. 이것도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그 EBS 다큐프라임에서 그러니까 어머님 두 분이 네. 각자의 자녀에게 그 온라인 게임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모습이 이제 방영이 된 적이 있는데 첫 번째 어머님은 너 그거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너 이거 자꾸 온라인 게임 빠지고 그러면은 너 나중에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해요. 네. 두 번째 어머님은 어떻게 대화를 하느냐? 아, 엄마 좀 걱정이 많이 된다. 너는 좀 어떠냐? 아이 의견을 좀 물어보고. 네. 그 아이는 뭐 재밌다고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 네가 재밌게 뭔가를 한다는 거는 엄마도 참 기쁘다. 이런 식으로 좀 대화를 열어가더라고요. 네네.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아이가 느끼는 감정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좀 이렇게 느슨해지니까 그런 느슨한 상태에서의 감정에서는 네. 대화가 잘 돼요. 그런 감정 상태에서 부모랑 이렇게 합의를 잘 맞추고 네. 그리고 또 어플리케이션도 있어요. 그 아이 스마트폰을 제어하는 네. 그리고 유해 차단 어플리케이션 그런 것도 있으니까 뭐 그런 것들도 잘 활용하시면은 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어쨌든 부모가 혹은 교사가 아이의 스마트폰 사용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는 그건 맞습니다. 네. 맞아요. 이제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가 됐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 진짜 절실한 것 같습니다. 예. 엄마 책도 읽어주세요. EBS 다큐프라임 학교란 무엇인가 6부작 중 아이의 사생활 편은 칭찬의 역효과를 다루고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데 역효과라니 이상하게 들리시죠? 아이가 칭찬을 들으면 앞으로도 부모 혹은 교사, 친구들의 기대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주 쉬운 수학 문제를 해결했을 때 너는 정말 수학 문제를 잘 푸는구나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이후 어려운 수학 문제에 도전하기보다는 똑같이 쉬운 문제를 해결해 또다시 인정받고 싶어 한다는 거죠. 칭찬은 아이의 인정 욕구를 자극해 진취적인 학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자녀에게 독서 교육을 시킬 때 칭찬이 줄 수 있는 부작용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이의 사생활을 보면 칭찬의 역효과를 실험하면서 초등학생들의 독서 스티커를 언급합니다. 책을 읽으면 칭찬 토큰을 주는 것인데 저도 어렸을 때 책을 몇 권 이상 읽으면 칭찬 스티커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교육 방법이 초등학생들의 독서 습관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아이들은 책을 읽는 것보다는 스티커를 받는 것에 몰두할 뿐이었죠. 책은 그저 스티커를 받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은 최대한 적은 분량의 책을 삽시간에 읽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책을 다 읽으면 독서 그 자체보다는 스티커를 받았다는 사실에 내적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책 읽는 올바른 습관을 갖추기 위해서는 독서가 쾌락이 되어야 합니다. 책을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고 재미와 기쁨, 슬픔과 감동을 느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아이들은 너무 일찍 스마트폰과 TV와 같은 영상 매체의 자극을 받습니다. 그런 자극은 아이들에게 빠른 속도로 쾌락을 제공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은 호흡으로 독자에게 다가가는 책은 영상 매체의 짧은 호흡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독서라는 쾌락을 느끼게 하는 건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책을 접할 수 있도록 돕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토큰을 제공하는 것은 처음에는 매우 효과적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효과는 결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독서를 쾌락으로 느끼게 만드는 방법이 아니라 독서를 통한 외적 자극을 쾌락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차라리 책을 적게 읽을 것을 권합니다. 더 확실하게 말하면 책은 깊게 읽어야 합니다. 책을 깊게 읽기 위해서는 학생들에게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합니다. 교육과정에서도 독서 교육의 이러한 방향을 적용해서 개정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를 들면 한 학기에 한 권의 책을 깊게 읽고 활동하는 온작품 읽기가 대표적입니다. 온작품 읽기는 온전한 하나의 작품을 학급의 모든 학생들이 긴 호흡으로 읽어가며 작품의 의미를 마음 깊이 되뇌어 보는 데 초점을 둔 교육 방법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무언가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듯이 학생들에게도 많은 책으로 압박을 주지 말고 적은 책으로 여유를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학생들이 독서를 쾌락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합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책을 무작정 많이 읽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에도 그런 게 있어요. 다도광 혹시 들어보셨나요? 다도광. 네. 도서관 대출 건수가 많으면 맞아요. 상장을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게 독서 교육에는 아무 효과가 없다. 네. 물론 뭐 안 빌릴 애가 가가지고 한번 들여다보다가 어떻게 빠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그렇게 하면은 책을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중요해지는 거예요. 맞아. 네. 권수 채우기. 한 권을 읽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리고 내 생각을 가져보고 네. 그런 질적인 경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 제가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이 읽는 것에 대한 부담은 좀 없어야 된다. 자기가 읽고 싶으면은 계속 권수는 늘어나는 거죠. 네. 보니까 그 초등학생들이 꼭 읽어야 할 책 추천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 궁금해가지고 막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엄마들도 굉장히 궁금해해요. 예. 그리고 약간 강박 같은 거 있는 분들도 있으시고. 예. 네. 어떤 것들 좀 좋을까요? 뭐 정답이 있진 않겠지만. 책은요. 네. 제 생각에 일단 첫 번째로 자신이 좋아하는 책. 꽂혀있는. 네,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읽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읽어야 돼요. 오.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책을 읽으면은 그건 책을 못 읽어요. 네. 근데 왜 어른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무슨 뭐 서울대생들이 뭐 뽑은 100권의 책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게 스탠다드가 될 수는 없어요. 다 우리는 다 생각하는 게 다른 사람들이잖아요. 맞아요. 좋아하는 것도 다르고 책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막 필독서 이런 거에 너무 연연할 필요는 전혀 없고요. 네. 그냥 아이가 좀 흥미를 가지는 책들 있잖아요. 아이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책이 Y라는 책이에요. 뭐 별의별 주제가 다 있더라고요. 네네. 뭐 인물도 있고 과학도 있고. 네네. 그 책을 저는 보면서 이거 되게 잘 만들었다 싶더라고요. 아이들이 되게 좋아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네. 그리고 아이들이 이해하기도 너무 쉬워요. 네. 애들이 막 고전을 읽어야 된다 막 그렇게 주장하는 거는 저는 너무 어른의 관점이고요. 네. 아이들이 좋아하는 책 그런 것들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학습 만화에 대해서는 또 되게 의견이 분분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엄마가 이제 좀 확고하게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그게 학습 만화를 너무 막 그것만 보게 되면은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이제 읽고 이해하는 힘이 좀 줄어든다든지. 예. 그래서 그건 좀 적절하게 개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로 예. 이끌어주는 그런 것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저 이 부분 되게 재밌었어요.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지를 이제 아이들 기준에 맞게 해가지고 기준에 맞게는 아니에요. 변형은 아니고. 그러니까 좀 쉬운 지문. 1, 2, 3번. 너무 어렵지 않은 처음 나오는 1, 2, 3번 쉽잖아요. 난이도가 네. 쉬운 거. 네. 해가지고 세 문제 요걸 풀게 했는데 정답을 다 맞춘 친구가 한 명이었어요. 예. 22명 중에. 예, 22명 중에. 저도 근데 이거 한 문제 틀렸거든요. 풀었는데. 틀릴 수 있어요. 그래서 수능 얼마나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래서 좀 깜짝 놀랐거든요, 사실. 뭐야? 이랬는데 22명 중에 한 명. 그러니까 이게 독서를 많이 한 친구들이 이제 읽기 능력도 높아지고 그만큼 이런 언어 능력도 높아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예. 진짜 좀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이 부분 보면서. 근데 제가 그 이제 수능 시험지를 풀게 한 거는 네. 일단 애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초등학교 6학년인데 그죠? 애들이 되게 싫어했는데 네. 수능 시험은 뭐가 중요하냐면 속도가 중요해요. 맞아요. 시간이 제한돼 있잖아요. 만약에 제가 1시간 동안 세 문제 풀라 그랬으면 다 맞췄죠. 거의 다 맞췄을 거라고 봐요. 네. 근데 일단은 5분 정도의 아주 짧은 시간을 줬기 때문에 네. 아이들이 이제 거기서 이 텍스트를 제대로 해석을 못 하는 거예요. 빠르게 해야 되니까. 빠르게 해야 되니까. 네. 근데 애들은 이거 빠르게 잘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독서의 중요성, 네. 책을 많이 읽으면 읽는 속도도 저절로 빨라질 수 있다. 네. 그냥 그 정도의 이제 제가 지도를 한 건데요. 그 실제로 제 친구의 누나가 기자이신데요. 네. 어렸을 때부터 그 책을 엄청 많이 이제 읽으셨다 하더라고요. 네. 제 친구가 이제 해줬는데 그 누나분께서 이제 수능 시험을 보는데 언어 영역 시험이었는데 그 제한 시간 안에 시험지를 2번을 다 읽고 40분이 남았대요. 검토까지 다 하고 40분이 그렇죠. 남았다고요? 네.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저도 그게 가능한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하나 다 끝내고 모르는 거 다시 와서 막 하고 하면 시간이 딱 끝나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뭐 그 친구가 저한테 뭐 거짓말 했을 것 같진 않고. 와, 대단하네요. 네. 대단하죠. 그러니까 그 독서를 많이 함으로써 체득되는 독서의 속도 그런 것의 발전이 네.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 맞아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진짜. 빨리 읽으라고 자꾸 강요하면 안 돼요, 애들한테. 네. 천천히 네. 꼭꼭 씹어서. 그렇죠. 그 얘기 나오더라고요. 말하는 속도랑 똑같이 맞아요. 읽게 네. 하라는 거. 말하는 속도가 사실 생각하는 속도랑 비슷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진짜 눈으로 빨리 읽는 건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제가 6학년 담임을 맡았을 때 어린이회 업무를 담당한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회 업무의 주요 행사는 학급 어린이회 임원과 전교 어린이회 임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교 어린이회 임원 선출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빠르게 선거 일정을 공지하고 후보자를 접수해야 했죠. 그런데 한 학생이 저에게 고민을 토로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전교 어린이회 후보자 등록하고 싶은데 아무래도 못할 것 같아요. 후보자 등록이 어려운 거 아닌데 왜 못한다는 거야? 엄마가 바빠서요. 저는 황당했죠. 엄마가 바쁜 것과 전교 어린이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게 무슨 상관일까? 무언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보통 전교 어린이회 회장 학생의 어머니가 학부모회 회장을 맡는 관행이 있는데 이 학생은 어머니가 바빠서 학부모회 회장을 하지 못하니 자신도 전교 어린이회 회장을 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학생회와 학부모회는 그 어떤 상관관계가 없으니 자유롭게 후보에 등록할 걸 권했죠. 하지만 결국 그 학생은 학생회장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도 학생회장에 당선된 학생의 어머니가 학부모회 회장을 맡았습니다. 이런 관행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학생회의 본질을 흐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저에게 고민을 토로했던 학생은 충분히 리더십도 있고 학생회장의 자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그런 아이가 학생회장 후보에 등록할 수 없었던 가장 큰 원인이 엄마가 바쁘기 때문이라는 건 그 아이에게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박탈하고 어쩌면 상처를 남길 수도 있는 일입니다. 학생회장과 학부모 회장은 철저히 분리가 돼야 합니다. 정말 별개의 조직체임에도 불구하고 연결되어 있다는 게 더 이상하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같은 관행을 타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지금 대한민국 민주화 수준에 비교해 볼 때 학교 민주주의의 수순이 굉장히 낮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가 전교 어린이회 임원으로 나가고 싶다는 마음을 비췄을 때 엄마는 바쁜데 그런 거 하면 엄마 힘들어져. 이런 말씀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학부모 회장은 학생회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에게 보다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어른의 배려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학교 전교 어린이 회장과 학부모 회장이 그렇게 연관을 지었지? 사실 연관 지을 일이 전혀 없거든요. 전교 어린이 회가 따로 있는 거고요. 학부모 회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관행이니까 그런 관행이 지속되면은 이런 학생들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수 있잖아요. 네. 좀 이런 관행이 좀 없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개의치 않고 했으면 좋겠네요. 좀 관행이 없어지려면 뭔가 이렇게 변화가 필요하니까. 예. 저는 가정통신문을 이제 내보낼 때도 네. 그렇게 아예 명시를 했어요. 전혀 별개의 회이기 때문에 네네. 상관이 없다. 그런데도 이제 쉽게 깨지진 않더라고요. 아, 그래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엄마 책 읽어주세요. 부모님들의 힘들다는 느낌은 대체로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에서 발생합니다. 어린 자녀는 먹는 것, 씻는 것, 자는 것 등 기초적인 기능에서 통제하지 못할 때 힘이 듭니다. 조금 더 머리가 큰 초등학생은 이런 기초적인 기능뿐만 아니라 좀 더 고차원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그런 것들을 통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죠. 예를 들면 자녀의 성적, 생활 태도, 학습 습관, 교우 관계,
스마트폰 등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성적이 좋기를 바라시겠죠. 적어도 공부를 못하기를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공부를 못해도 좋다라는 마음을 가지곤 있지만 정말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걱정되고 불안합니다. 하지만 그것을 억지로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속은 더 타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활 태도와 습관은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양치질을 가르쳐줘도 대충 해버리면 정말 답답하죠. 그러다가 치과에 가서 한껏 울고 나서야 정신을 차리니까요. 교우관계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금묵자학이라고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땐 가까이 하지 않았으면 하는 무리들이 있는데 우리 아이가 그 아이들과 어울려 노는 걸 보면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랑 놀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도 바람직한 교육은 아니죠. 스마트폰과 TV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마트폰을 과하게 사용하거나 잘못 사용하는 것 같아서 제재를 가하거나 압수를 해버리면 상황은 더욱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자녀를 키우는 모든 과정이 힘이 듭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늘 강조하듯 부모는 여백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봐야 합니다. 자녀의 모든 문제에 깊이 빠져서 고민하고 개선책을 강구하는 것은 부모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어지는 길입니다. 저는 부모님들께서 자녀가 한 일의 모든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초등학생들에게 가장 값진 경험 중에 하나는 실패입니다. 초등학생 때 실패를 많이 해봐야 해요. 물론 자존감이 떨어질 정도로 많이 실패한다거나 자신을 좌절의 아이콘이라고 낙인 찍으면 곤란하겠지만요. 하지만 모든 것이 완벽해야 한다거나 모든 것을 성공해야 한다는 건 아이에게 너무 큰 바람이고 부담입니다.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 크게 3가지 영역을 생각합니다. 하나는 인지적인 영역, 또 하나는 기능적인 영역, 마지막 하나는 정의적인 영역입니다. 인지적인 영역은 아이의 알물, 기능적인 영역은 아이의 행동을, 정의적인 영역은 아이의 태도와 정서를 말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의적인 영역입니다. 아이가 부담을 느끼지 않고 너무 좌절하지 않고 그 다음을 생각하고 스스로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의지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교육입니다. 이런 교육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 교사와 부모의 너무 빠른 피드백일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은 올바른 성인으로 자라기까지 단거리 달리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긴 마라톤을 하는 거죠. 당장의 실패와 좌절에 연연하지 않을 때 우리 아이는 더 멀리 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자녀가 기대에 못 미치는 점수를 받아왔나요? 그렇다면 자녀를 꼭 안아주시는 건 어떨까요? 자녀가 스마트폰을 하고 싶어서 눈치를 보고 있나요? 그러면 자녀와 함께 툭 터놓고 대화를 나눠보시는 건 어떨까요? 우리 아이는 가쁜 호흡으로 1등을 해야 하는 단거리 달리기 선수가 아니라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멀리 발을 내딛는 마라토너니까요. 일희일비하는 모습. 우리 예. 아이. 내가 기대했던 아이의 모습이 아니다. 그거를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딸이 있는데요. 네. 올해 4살이 됐어요. 일일비 지금도 하시나요? 그거 되게 쉽지 않죠. 말을 너무 안 들어가지고 아우
제가 이제 일희일비하지 않기라고 이제 썼지만 그거 말고도 많이 썼잖아요. 뒤에 네, 맞아요. 책 뒷편에 많이 썼는데요. 사실 이렇게 다 하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봐요. 이거는 맞아요. 되게 추상적인 거고요. 하나 확실한 거는 어떤 자녀 문제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한 발자국 떨어져서 봐야 되는 그런 노력은 좀 필요하다. 맞아요.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점수를 너무 형편없이 이제 받아왔다. 저도 속이 좀 상할 것 같아요. 엄청 상할 네. 것 같아요. 속이 좀 상하는데 그게 아이 인생의 그 성적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거기에 자꾸 몰두가 되다 보면은 맞아. 이게 아이도 안 좋고 부모도 안 좋아요. 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지 않고 다음도 있으니까. 그리고 아이의 가장 큰 장점은 네. 실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는 성인이고 어떤 직위가 있고 네. 실패를 하면은 정말 막 큰일이 날 수도 있어요. 근데 아이는 회복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아이는 아니잖아요. 아이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이한테 지금 이정표가 없어요. 맞아요. 이정표가 없다는 거는 애들이 방황을 한다는 게 아니라 이 길도 가봐도 되고 저 길도 가봐도 되는 거예요. 그게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네. 그래서 그 아이들이 다양한 길을 가볼 수 있도록 그리고 못하는 게 뭔지를 아이와 함께 이렇게 깨우쳐보는 거죠. 이거는 못하는구나. 요거 한번 해볼까. 이렇게 좀 넓게 생각을 하고 네. 거기에 너무 몰두해서 막 큰일 났다 막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이게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어렵죠. 말은 되게 들으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막상 진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가 성적표를 가져왔는데 뭐 이렇다던가 하면 너무 속상할 것 같고. 자,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벌써 마무리할 시간인데 저희 청취자분들께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세요. 예, 제가 이 책을 쓴 이유는 네. 초등교육의 보편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교사다라는 슬로건이 조금 유행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제가 이제 딸 아이가 생겼잖아요. 네. 그 딸아이랑 같이 길을 가다 보면은 길거리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담배를 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제 총각 때나 아니면은 아이가 없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조금 둔감했어요. 근데 아이가 생겨보니까 민감해지더라고요. 네. 저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 그러니까 가족들과 함께 가는 식당에 가면은 이제 어린 자녀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아무렇지도 않게 막 얘기하면서 막 욕설을 하시고 막 그런 분들도 이제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좀 교육에 대해서 좀 민감했으면 좋겠다. 그거 하나랑요. 그리고 이제 제가 책을 집필한 다음에 국회에서 소위 민식이법이라는 이제 법안이 통과가 됐어요. 네. 그 정말 어렵게 통과됐거든요. 저는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통과가 된 다음에 그 어떤 이제 국회의원과 그 어떤 집단이 그 억울한 운전자가 생길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렇게 뭐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뭐 토를 달 생각도 없고 네. 어떻게 보면 뭐 일리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뭐 억울할 수도 있죠. 근데 저는 그런 인식들이 우리 사회의 수준을 결정짓는 거라고 생각해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매일매일 스쿨존을 다니는 교사예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교통 교육을 하지만 안전 지도를 하지만 아이들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쵸. 그냥 막 튀어나오는 그냥 애들이 다 그래요. 그리고 우리들도 다 어렸을 때 그런 존재였어요. 맞아요. 그러면은 이 아이들을 조금 더 우선으로 생각하고 30으로 달리는 게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면 20으로 달리면 돼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인식들이 그 사회의 어떤 수준을 결정한다. 우리 모두가 교육에 대해서 좀 민감해지고 네. 내 사소한 행동 하나하나가 아까 잠재적 교육 과정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사소한 행동과 내 사소한 말 하나하나가 우리 아이들의 인식을 결정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서 형성하는 사회의 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참 교사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게 생각하는 노력을 기울였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제 생각을 밝히면서 마무리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사실 이 책을 보면서 저도 이제 2년 뒤면은 아이가 초등학생이 되는데 예. 금방 올 것 같거든요. 지금 시간 가는 거 보면은 약간 막연한 불안감 같은 게 있었는데 많이 좀 정리가 됐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학교에 보내고 또 어떻게 아이를 이끌어줘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가닥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너무 좋은 말씀과 또 정보 주신 한명훈 작가님 초등학교 제대로 알고 보내시나요?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